이야비, 나도 사람이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72살 노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한 여자였고 그분은 외로운 한 남자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빗소리가 모든 것을 감싸주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요. 번개가 창문을 때릴 때마다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저는 그분의 숨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엔 낡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저는 35살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한국의 습한 여름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치 고향이 저를 다시 받아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일본에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도쿄 출장이 잦아지면서 그의 향수에서 다른 여자의 향기가 났던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안해. 우린 이제 끝인 것 같아. 그의 짧은 문자 한 통이 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남양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그 집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시아버지는 홀로 그 큰 집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미야비입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시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야위어 계셨습니다. 72살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야비야, 내가 정말 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때는 중학교 교장으로 당당하셨던 그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 속에 깃든 외로움이 저를 찔렀습니다. 오사카에서 왔어요. 이제 제가 아버님 곁에 있을게요. 저는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미야비야. 내가 와줘서 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등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밀려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혼자 이 집을 관리하기엔 너무 벅차 보였습니다. 아버님, 밥은 드셨어요? 아침에 죽 조금 먹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상한 반찬들과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께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해드렸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조림 기술을 살려 생선을 부드럽게 익혔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맛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구나. 그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더 떠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매일 해드릴 거예요. 밤이 되자 저는 시아버지의 방 옆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남편 정우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의 아파트에서 혼자 보냈던 그 긴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집에 돌아오지 않던 날들, 저는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며 도톤보리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는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짐을 쌌습니다. 미안해. 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해.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아직도 가슴에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새벽 2시쯤 시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야비야, 물 좀.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물컵을 건네자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드셨습니다. 고맙다. 혼자 있을 땐 이렇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얇은 잠옷 사이로 뼈가 만져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누우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밤이 되면 무서울 정도야. 이제 안 무서우실 거예요. 제가 바로 옆방에 있어요. 그날 밤부터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아침은 소화가 잘 되는 죽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전엔 집안 청소를 하고 오후엔 시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엔 이 마당에 장미가 가득했는데 이젠 다 시들어버렸어. 시아버지는 말라버린 화단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내일 화원에서 꽃 사오기. 동네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옆집 박명자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일본 여자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으러 왔대. 남편이랑은 어떻게 된 거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제때 식사를 하고 약을 챙겨 드시니 컨디션이 나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미야비야, 내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구나. 어느 저녁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마다 저는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대요. 일본에서 배운 지압법을 활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쑥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아, 거기 좀 더 눌러줘. 여기요? 응, 거기 시원하다. 제 손끝에서 시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72살의 몸이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로 전해질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 오사카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정우는 제게 몸을 주었지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제 존재 자체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이 집이 편해졌습니다. 마당의 장미도 다시 피어났고 시아버지의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쪽에는 묘한 설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분의 다리를 주물러 줄 때
그분의 숨소리를 들을 때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아비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좋은 분이세요. 제 목소리는 일본어 억양이 더 짙어졌습니다. 긴장하면 저는 늘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슬퍼서일까요? 아니면 행복해서일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일까요? 오사카를 떠나올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여자로서의 삶도. 하지만 이곳에서 72살 시아버지 곁에서 저는 다시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곧 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여름이 깊어질수록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더 세밀해졌습니다. 단순히 밥을 챙겨드리고 약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저는 그분의 몸을 직접 만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미야비야, 오늘은 등이 너무 아프구나. 아침 식사 후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셨습니다. 저는 그분 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처음엔 옷 위로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좀 더 세게라고 하시자 저는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어깨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옷을 좀 벗으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제대로 풀어드릴 수 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윗옷을 벗으셨습니다. 앙상한 등뼈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로션을 손에 덜어 비볐습니다. 따뜻해진 손으로 그분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척추를 따라 손가락으로 지압점을 눌렀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시아츠 기법이었습니다. 목덜미에서 시작해 어깨, 등, 허리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시원하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걸 받아보는구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안 해주셨어요? 제 질문에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런 걸 잘 안 했지. 우린 그냥 각자 살았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서로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니. 저는 더 정성스럽게 시아버지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분의 체온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미야비야, 내 손은 참 따뜻하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일본어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긴장하면 저는 모국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뒤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일본말 하는 내 모습이 참 예쁘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2살 노인이 35살 며느리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사카에서 정우에게 듣지 못했던 그 말이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니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굴을 돌리고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등에 닿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매일 저녁 마사지가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윗옷을 벗고 기다리셨고 저는 로션을 준비해 그분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처음엔 15분 정도였지만 점차 30분,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미야비야, 다리도 좀 주물러 줄 수 있겠니?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시아버지는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종아리가 드러났습니다.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발목부터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종아리를 따라 올라가며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무릎, 허벅지 손이 올라갈수록 제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아버님,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주물러 드려야겠어요. 고맙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주겠니?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며 그분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가끔 거칠어지는 그 소리가 제 귀를 간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걸까?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행복하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몸을 만지며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혼자 씻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미합이야. 그건 민망하잖니. 괜찮아요. 저 간호 공부했어요. 사실 간호 공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도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부탁한다. 저는 시아버지를 욕실로 모셨습니다. 옷을 벗기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윗옷, 바지, 그리고 속옷까지. 저는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알몸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2살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미합이야. 아니에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저는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받아 시아버지의 몸에 뿌렸습니다. 수건에 비누를 묻혀 등을 닦았습니다. 어깨, 팔, 가슴, 제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합이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다이저부 데스. 저는 일본어로 중얼거리며 그분의 몸을 씻겼습니다. 다리, 발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부분도 닦아드렸습니다. 제 손이 닿는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오랜만이라서.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더 빨리 씻기고 타월로 물기를 닦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일이 단순한 간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욕실에서 나온 후 저는 시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로션을 발라드리며 전신 마사지를 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해 다리, 배, 가슴, 팔 온몸을 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미합이야, 넌 천사 같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넌 내게 천사야. 너 없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힘차게 뛰는 그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님도 제게 소중한 분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미합이야, 이젠 사람 손이 그립구나. 다이조부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침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72살 시아버지와 35살 며느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이후 뭔가 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길을 더 자주 원하셨습니다. 미아비야, 오늘은 어깨가 아파. 미아비야, 다리 좀 주물러줘. 미아비야, 등 좀 긁어줘. 저는 그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아니,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분의 몸을 만질 때마다 저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사카에서 정우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미야비야, 내가 만져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정말요? 응. 내 손엔 마법이 있나 봐.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이엔 뭔가 더 깊은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의 열이 올랐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찬물 수건으로 열을 식혔습니다. 밤새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러도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미야비야, 자야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해. 괜찮아요. 아버님이 나으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살 노인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간병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금단의 사랑, 넘어서는 안 되는 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시아버지의 열이 내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야비야,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님 때문에 살아가요. 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곧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장마가 시작된 건 7월 중순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빗줄기가 마당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점차 폭우로 변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밤새 많은 비가 온다고 했어요.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장마철엔 관절이 더 아프단 말이야. 습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에 더 꼼꼼히 주물러 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시아버지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평소보다 로션을 더 많이 덜어 손에 비볐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손으로 그분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아프구나. 시아버지의 신음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눌렀습니다.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주물렀습니다. 30분, 4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몸 구석구석을 만졌습니다. 이제 다리도 해드릴게요. 저는 시아버지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 손이 올라갈수록 제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야비야. 네, 아버님? 넌 참 따뜻하구나.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따뜻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그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르르릉. 큰 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이 나갔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어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번쩍 하는 빛이 집안을 순간적으로 밝혔다가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미야비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촛불 가져올게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서랍을 찾았습니다. 촛불과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분의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젊어 보였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정전이 됐네요. 아마 밤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저는 촛불을 테이블에 놓고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미야비야, 나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야. 어두운 게. 그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72살의 노인이 어둠을 무서워한다니.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야비야, 오늘 밤 내 방에 같이 있어줄 수 있겠니? 시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침실로 모셨습니다. 촛불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우셨고 저는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고맙다, 미야비야.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마치 우리의 마음 같았습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하지만 꺼지지 않는. 미야비야. 네.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왜요? 시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직 젊은데 이렇게 늙은이 병수발을 들고 있잖니. 내 인생이 아깝단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오사카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 고백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미야비야,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아니, 행복을 넘어서. 그분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미야비야, 나도 사람이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우리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72살과 35살의 손이 서로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미야비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 창밖이 환해지는 순간 저는 시아버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듯 몸을 떨었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미야비야.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72살의 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정우에게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미야비야,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울면 내 마음이 아파. 아버님, 나도 그래. 나도 너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번쩍 불빛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저는 시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72살의 심장이 마치 20대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더 깊이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빗소리, 천둥소리, 번개빈 모든 것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촛불은 계속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우리는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그분의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님, 저 이거. 나도 그래.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시아버지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감쌌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우리의 숨소리를 가렸습니다. 촛불만이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미야비야, 미야비야.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더 꽉 안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도 그분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72살과 35살, 시아버지와 며느리,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비가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다 타서 꺼졌고 어둠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미야비야. 네. 후회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나도 그래. 후회 안 해. 시아버지는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내가 내게 준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도요. 아버님과 함께한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금단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었구나. 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근육 하나하나가 어젯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72살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희끗한 눈썹, 움푹 들어간 뺨하지만 지금 제 눈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 저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아비야. 시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의 열정이 식고 난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낮이 밝아오니 어젯밤의 일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이. 미아비야, 후회하니? 시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정말이니? 네. 오히려 감사해요. 제 고백에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분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기는 게. 정우는 너를 안아주지 않았니? 안아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몸만 그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사카에서의 외로웠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저를 안았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미야비야, 나도 오랜만이었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우린 그런 게 없었거든. 오래되셨어요? 한 10년?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라. 나이 들면서 그런 욕구도 사라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시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와서 내가 날 만질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 남자로서의 내가. 아버님, 미안하다. 늙은이가 추접스럽게 들릴 거야. 아니에요.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전혀 추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저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저도 여자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병이에요. 우린 서로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밝혔습니다. 배고프시죠? 아침 준비할게요.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네. 저는 다시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72살의 심장이 이렇게 힘차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야비야,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사실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 시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 알았어. 하지만 내가 내 몸을 만질 때마다, 목욕시켜줄 때마다 참기가 힘들었어. 저도요. 저는 작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돌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처음엔 간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목욕시켜 드릴 때요. 아버님의 몸을 만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고백에 시아버지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 참아야 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되뇌었지만 어젯밤 비가 왔을 때, 어젯밤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참았을 거야. 하지만 정전이 되고 내가 내 곁에 있어주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약 드셔야 하고. 그래. 그럼 오늘도 목욕시켜 줄 거니? 시아버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해드릴 거예요. 그럼 마사지도? 그것도요. 그럼 밤에도?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 맛을 알아버렸는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72살과 35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웃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은 오사카에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아버지가 씻고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번의 밤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 차려졌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평소처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자주 만지셨고 저도 그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좋아요. 마당 장미도 다시 봐야 하고요. 그래. 비 때문에 꽃들이 많이 쓰러졌을 거야.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공기는 맑았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마당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이 손을 잡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매일 잡아주세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손 잡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손길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시아버지를 목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몸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씻겼습니다. 시아버지도 편안하게 몸을 맡기셨습니다. 미야비야, 등 좀 더 문질러줘. 여기요? 응, 거기. 목욕 후 마사지 시간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온몸을 주물렀고 그분은 제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이렇게 지낼 거예요.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요. 정우가 알면 어떡하지? 알려줄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저는 시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힘차게 뛰는 그 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아 있었습니다. 미야비야 사랑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2살의 노인이 35살의 며느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새벽의 숨결이 우리를 감쌌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아버지가 제 옆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방이 아닌 시아버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아비야, 잘 잤니? 네, 아버님. 아버님은요? 너 때문에 매일 꿈 같아. 이런 대화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시아버지는 제 곁에 계셨습니다. 예전엔 혼자 방에 계셨는데 이젠 저를 따라다니셨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내 옆에 있고 싶어. 시아버지의 솔직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72살의 노인이 35살 여자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예전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걷던 분이 이젠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활보하셨습니다. 아버님, 요즘 걸음이 정말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느껴. 다리가 안 아파. 약 효과인가 봐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창백하고 핏기 없던 얼굴이 이제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72살이 아닌 6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미아비야, 오늘 동네 한 바퀴 돌까?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최 선생님, 요즘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미아비가 잘 돌봐줘서 그래요. 며느리 복이 있으셔. 요즘 젊어진 것 같으시다니까요. 하, 그런가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행복했습니다. 옆집 박명자 아주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무슨 보약이라도 드셨어요?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며느리가 매일 좋은 음식 해주고 운동도 시키고 그래요. 아이고, 며느리 복 터졌네. 일본 여자가 효자라니. 박명자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효자라니 제가 하는 일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안 써요. 전아버님만 좋으면 돼요. 나도 그래.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대낮에 거실에서 창문도 열린 채로 이젠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아비야, 오늘도 목욕시켜 줄 거지? 당연하죠. 저녁이 되면 저는 시아버지를 목욕시켰습니다. 이제 이건 저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시아버지의 몸을 담그고
천천히 씻기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더 정성스럽게 씻겼습니다. 등, 가슴, 배, 다리 그리고 그 아래까지. 이제 전 아무 거리낌 없이 시아버지의 모든 부분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미야비야, 넌 마법사 같아. 왜요? 내가 만지면 모든 게 살아나거든.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매일 살려드릴게요. 목욕 후엔 항상 마사지 시간이었습니다. 침실로 가서 시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온몸을 주물렀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손끝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때론 입술로 그분의 피부에 키스를 남겼습니다. 아버님, 요즘 몸이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매일 이렇게 해주는데 안 좋아질 수가 있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게요. 평생? 네, 평생요. 제 약속에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며 키스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슬플 일 없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 선생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요. 정말요? 네.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잘 돌봐줘서 그래요. 며느리분이 간호사세요? 아니요. 그냥 정성이 많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건강이 좋아진 환자는 처음 봐요.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며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100세까지 살면 너랑 더 오래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저도 100세까지 같이 있어야겠어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린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미야비야, 이거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 체인에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내 어머니한테 주려고 샀던 건데 못 줬어.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어머님 거잖아요. 아니야. 내 어머니는 이런 거 안 좋아했어. 너한테 주는 게 맞아. 시아버지는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 목걸이가? 아니면 너? 둘 다요.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린 더욱 깊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사카에서 가져온 은팔찌도 여전히 제 손목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과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미야비야, 그 팔찌 예쁘다. 고맙습니다. 오사카에서 가져온 거예요. 정우가 준 거니? 아니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위로가 됐어요. 이제 그 팔찌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겠네. 무슨 의미요? 너와 나의 사랑. 시아버지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꽉 안았습니다. 네. 이제 이 팔찌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매일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야비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은요?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72살의 노인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 평생 곁에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이제 내 사람이야. 네. 저도 아버님 사람이에요. 우리는 낙엽이 쌓인 마당 한가운데서 키스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침대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제가 넣어드릴게요. 뭘? 마음을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받을게.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너한테 줄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을, 욕망이 아닌 사랑을 72살과 35살의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 팔찌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거야. 네, 아버님. 영원히요.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72살의 심장이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장도 뛰었습니다. 35살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찾은 여자의 심장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모레도 함께, 영원히 함께.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금단이었지만 진실했고 잘못이었지만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나도 사랑해, 미아비야. 달빛 아래서 우리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팔찌가 달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빛날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